국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대정부 질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선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심판이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 심판 증거로 삼는 건 법치가 아니라 인권을 유린하는 인치라며 항의 방문했습니다. 여당은 학생 보호를 위한 하늘입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어제 대표 연설에 대해서 여당이 나라 살림보다는 야당 헐뜯기에 관심이 많다면서 책임감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I 육성을 위한 특위 구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치 현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정치외전. 대정부 질문과 명태균 특검법으로 여야가 충돌한 가운데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탄핵 정국 속 민생 논의는 어떻게 이뤄져야 할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대정부 질문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사흘 동안 열리는 대정부 질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일정으로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가졌는데요.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전국 현안을 놓고 여야는 뜨겁게 격돌했습니다. 장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정부 질문 첫날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먼저 질의를 시작한 야당은 내란 특검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불신과 납득하지 못할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의 공소유지를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몰고 온 것에 대한 검찰은 전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관님은? 이 수사 과정에서 특별하게 수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거나 공정성 논란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불공정하다며 헌법재판소를 직격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때 탄핵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정지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과속 페달을 밟고 졸속 심리로 치닫고 있죠. 이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의 신빙성도 지적했습니다. 이 탄핵 공작 핵심에 바로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수사를 안 합니까? 홍장원 전 1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또 신빙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앞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검찰이 이 공소장을 헌재에 보냈습니다. 여기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틀린 게 너무 많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여당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싸고 극우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정당 국민의힘이 이렇게 극우 선동을 하니까요.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소위 극우 세력들이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보다 더 영화 같은 서부지법 습격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이 기세면요. 만약에 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아마 헌법재판소 습격 사건도 일으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특정한 결론을 전제로 해서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긴 좀 한계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을 안심시킬 책무가 있는 정부의 답변과 태도가 미흡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소소한 헌법기관이 침탈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히 대비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네.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대정부 질문에 앞서 국회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의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들었습니다. 김 대행은 계엄 수습과 헌정 수호를 위한 국회 반헌법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내란 국조특위의 활동 기한을 15일 연장하는 안건도 통과돼 오는 28일까지 특위가 가동됩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법을 무시하고 인권 유린을 하고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또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생 살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하늘이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헌재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영배 대행의 인치에 불과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신문조사를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을 헌재가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탄핵 심판 역시 형사소송법에 준하여 사용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헌재가 어제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다르다고 밝힌 것은 법률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권한쟁의 심판을 조속히 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의결 정족수 문제 판단을 회피하면서 한 총리 직무정지를 장기화하는 것은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에 침묵하고 굴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 김하늘 양 아버님의 요청에 따라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하늘이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약속드리겠습니다. 김하늘 양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하늘이법 제정을 앞장서 추진하겠습니다. 김 대변인은 고위험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에 대해 상담과 치료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교육당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하늘이법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교원의 정신건강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위기 신호가 감지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오후 대전 건양대병원의 고 김하늘 양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국회방송 이승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을 이끌고 있는 여당의 책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정책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특위활동 준비에 나섰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이른바 산당인지 구분이 안 된다면서 여당이 국민 뜻에 맞춰 나라 살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야당을 거짓말해서라도 공격을 할까? 이런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서 산적이 아니고 나라 살림을 권내에서 책임지는 게 여당이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의힘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보수를 참칭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성국 최고위원은 거시경제 안정에서 성과가 있었다는 연설 내용에 대해 경제 관련 가짜뉴스가 넘쳐난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도체를 빼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수출은 늘지 않았고 국내 총생산이 오른 것도 물가 오름세가 반영된 결과란 겁니다. 또 민생과 경제가 살려달라고 외치는데도 정부는 긴축 재정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재부와 국민의힘을 보면은 이 재정을 지키는 것을 거의 종교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긴축 재정교다, 새로운 어떤 사이비 종교가 탄생한 게 아닌가. 민주당은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시한 비전의 후속 조치로 먼저 글로벌 AI 지능특별위원회를 꾸릴 계획인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연구 기반이 부족해 해외로 나가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AI 분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제 위기 극복과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이재명 대표가 내건 이른바 잘사니즘을 구체화하는 데 힘을 실을 걸로 보입니다. 한편 당내 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는 내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납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도 회동 날짜를 정했고 김동연 경기지사도 때가 되면 만날 거라고 민주당은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이슈픽 서하나 개건 기자와 함께 지난 이틀간 이뤄진 교섭단체 연설 내용을 상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하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에 있었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연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구체적인 정책 제시가 눈에 띄었다라는 평가와 함께 주 52시간 논란에서 비롯된 진보 진영의 반발도 고려했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책 부분부터 조금 짚어보면요. A, B, C, D, E, F라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자신이 제시했던 공약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보다 정교화한 게 좀 눈에 띄는데요. 인공지능 AI에서 A, 또 바이오의 B, 또 문화 컨텐츠에서 C, 방위산업, 디펜스에서 D, 에너지의 E, 또 제조업, 이 팩토리의 F까지 이 국가의 중점 추진 과제로 A, B, C, D, E, F를 제시한 겁니다. 이처럼 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것을 내세우면서도 진보 진영의 과제도 의식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주 4.5일제를 거쳐서 주 4일제로 나아가는 노동시간 단축을 제시하는 동시에 저출생과 고령화, 또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오늘 이 지역구 유권자 30% 이상의 서명으로 소환투표가 성사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이 대표의 연설 이후 곧바로 조치에 들어가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개헌의 대상이지 이게 입법으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라는 입장인 동시에 어제 그 교섭단체 연설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비판이 줄을 잃었다 이런 평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이 정책 제안과 같았던 이재명 대표의 이 교섭단체 연설과 다르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대표만 18번, 또 민주당만 44번을 언급하면서 이 작금의 혼란의 책임을 묻는 데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계엄 선포 전후에 이 국정 혼란의 책임이 이 대표와 민주당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다라는 평이 나오는데요. 이 권 원내대표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의회 독재에서 비롯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민주당이 추진했던 29차례의 탄핵소추, 23차례의 특검법 발의, 또 38차례의 제2요구권 등을 열거하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최근에 강조해온 한미동맹과 성장 등의 실용주의 노선도 조기 대선을 겨냥한 위장 전술이다라고 지적하는가 하면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바꾼 말들은 언제든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포퓰리즘으로 회귀할 것이다라고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책과 노선을 수정할 의지가 정말 민주당에게 있다면 노란봉투법과 국회증언감정법부터 폐기하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 국민의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서 민주당은 궤변과 가짜뉴스 또 변명으로 점철된 여당 포기 선언문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 마무리를 향해 가는 헌재 대통령 탄핵 심판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헌재에선 선거 해킹 가능성을 놓고 국정원과 그 선관위가 서로 첨예하게 맞섰는데 비상계엄 과정에서 선관위 장악을 시도했던 이 명분이 과연 충분했느냐 이걸 따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이 어제 탄핵 심판 7차 변론은 이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이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요. 부정선거의 가능성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이 국정원의 백 전 차장은요, 2023년 7월 이 선관위의 투 개표 시스템 보안 점검을 주도하고 또 선관위의 보안 관리가 부실하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 악성 이메일로부터 감염된 컴퓨터와 망 분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부정선거가 유력하게 실행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냐라고 물었고 이에 백 전 차장은 수긍하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당시 전체 장비의 5%만 점검한 결과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실시하면 더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대통령 측의 주장입니다. 반면 국회는요. 당시 점검이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한 차원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김용빈 사무총장은 실제 상황에서는 투 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 측에서 문제 삼는 이 보안 취약성은 이미 캐캐묵은 사안이고 또 22대 총선 부정선거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연히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정선거 논란을 가져오려면 시스템 개선 후에 22대 총선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헌재는 8차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하겠다 이런 계획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아직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면서 시간을 더 달라 이런 입장입니다. 추가 변론이 과연 열리게 될까요? 네, 일단
일단 제가 일전에 8차 변론까지 한 뒤에 한두 차례 정도의 변론 일정이 더 잡힐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네. 했었던 적이 있는데 헌재는 지금 이 증인신문 최소화 또 신속 판단을 염두에 둔 것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신청을 이미 기각을 했고요. 또 인천 연수을의 선거구에 사전 또 당일 투표자와 선거인 명부상의 투표자의 숫자가 일치했는지 직접 대조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검증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31일 신청을 한 차례 하고 이를 기각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이에 반발해 또 이의 신청을 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뒤에 이뤄진 2차 신청도 기각을 한 겁니다. 또 강희구 대통령 비서실 1부속실장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또 박경선 전 서울 동부구치소장에 대한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재판관들끼리 평의 후에 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예정된 변론은 13일 날 열리는 18차 기일이 마지막인데요. 헌재가 증인을 추가로 부르지 않으면 최대 1회 정도의 추가 변론과 최종 변론으로 하면서 끝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상민 전 장관 단전 단수 등이 적힌 쪽지는 받지만 지시를 직접 듣지는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과 국회 측의 증인들의 진술 또 검찰 조서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헌재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만큼 이 비상계엄 정황에 대해서만큼은 검찰의 판단을 큰 틀으로 헌재도 역시 가져가서 판단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보수 진영의 반발이 거센 만큼 재판관들이 각각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이것을 판단할 것인지 혹은 또 다른 이 정치적 후폭풍까지 고려해서 재판관 전원 일치,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서 결과를 낼 것인지는 역시 헌재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 등 범야권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법사위 소위로 회부됐습니다. 특검법은 명태균 씨가 연루된 선거 개입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법사위는 또 오는 19일 열릴 예정인 긴급 현안 질의에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87년 헌법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 집권적 구조를 개혁하고 지방정부로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면서 특히 입법과 행정뿐 아니라 세입과 세출 권한까지 넘기는 과감한 지방 분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와 윤재옥 의원실이 함께 마련한 토론회에는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 의장 등 여당 지도부와 당 소속 의원 35명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산란계의 동물복지 현황을 파악하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홍근 의원은 산란계의 고통 해소와 농가의 생존을 위해서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전환과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란계의 최소 사육 면적을 늘리는 데 드는 비용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물복지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중남미 주한 외교사절 18명을 국회 사랑제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한 중남미 관계 발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잘 이겨낼 것이라면서 한국이 안전하다는 것을 널리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올해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각국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또 한국과 중남미 지역은 지리적으로 멀지만 항공우주와 방산 등 최첨단 분야에서 협력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 실질적 호혜적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월 12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 1항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한동훈 역할론입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며 정치권 안팎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죠. 한동훈 대표한테는 별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일단 정치에 참여한 이상 큰 뜻을 품고 무대에 출연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예. 63%라고 하는 절대적인 다수가 한동훈 대표를 갖다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대선이 실질적으로 조기에 열린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어느 후보보다도 한동훈 후보가 내가 보기엔 확장성이 제일 있다고 난 봐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차기 대권 범보수 주자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때문에 한 전 대표는 여권 지지층을 흡수할 소구력이 없다는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본선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나타나는 여론조사도 거의 없지 않습니까? 본선 경쟁력도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지자들에게도 그렇게 썩 마음을 많이 얻지 못하는, 우리 당 지지자들에게도 마음을 많이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최대 약점은 검사입니다. 검사. 우리나라 국민들이 윤석열 검사한테 이렇게 되었는데 한동훈 검사한테 또 찍어줄까요? 한편 지난 주말 대구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참석한 것을 두고 당의 극우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친한계를 중심으로 강성 보수 지지층의 목소리가 보수 전체를 대변하는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면서 지도부를 향해서 거리 두기를 주문하는 등 중도층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그 5만도 소중하지만 안 나가고 지켜보고 있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구심점이 없다.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 있을 때는 그런 목소리들이 같이 나오면서 건전한 목소리들과 섞였지 않습니까? 한 대표가 계속 이렇게 어찌 보면 정치활동 재개를 미루고 있을 수만 없지 않느냐 이야기도 있는 거죠. 대선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도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서 중도 확장성이 큰 후보가 필요하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구체적인 정치 복귀 시점이 언급되는 가운데 어떤 역할론을 내세우며 등판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명태균 특검법 대 여당 탄압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여당의 반대 속에 오늘 법사위에선 해당 안건이 상정이 됐는데요. 해당 법안이 법안 소위의 심사를 기다리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법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명태균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동기를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법안입니다. 명태균의 황금폰 안에 얼마나 엄청난 내용들이 있길래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장서서 내란 행위를 비호하고 내란 수괴를 결사옹위하는 것인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명태균 특별검사 법안은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명태균 씨를 둘러싼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있었는지, 그에 따른 공천 개입 의혹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발의가 됐죠. 수사 대상에 정치인을 명시했다는 점과 인지수사 조항을 포함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범여권 차기 대선 주자들까지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면서 여당에선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명태균 특검법이 아니라 국민의힘 탄압특별법, 이재명 회생 법안입니다. 민주당이 사실상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라도 국민의힘 후보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민의힘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법안이 발의됐다고 생각합니다.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고함을 강조하는가 하면 신속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명태균 게이트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결백함을 강조했습니다. 문제될 일은 없다. 처음부터 좀 일관되게 밝히는 거고, 가장 핵심은 대통령의 공천 개입인데 중간에 자꾸 국민의힘 정치인들 이름이 나와가지고 이게 혼란스럽다 이러는데요. 저는 본질에 가깝게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공천 개입에 관한 걸 다루려면은 빨리 검찰에서 아닌 건 아닌 걸 끄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권 대권 주자들의 흠집내기라면서 반발을 이어가는 국민의힘과 이달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는 민주당 사이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어떤 운명을 맞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은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외전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정부 질문 오늘 이제 첫날 있었는데요. 여야는 계엄과 탄핵 심판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특히 이제 헌재의 편향성을 계속해서 이제 부각시키고 있는 여당이 오늘은 헌재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헌재가 검찰 조서를 윤 대통령의 증거로 인정한다는 이 부분 오늘 좀 첫 번째 좀 이슈로 좀 정확히 좀 짚어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조혜진 의원님의 생각부터 좀 들어볼까요? 결과적으로 헌재가 지난번 그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던 서부지법의 이순영 영장 담당 판사가 했던 것처럼 네. 그 판사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 행위, 그러니까 입법 행위를 한 셈이죠. 그때도 그 이순영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소법 110조, 111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배제를 해버렸거든요. 네. 지금 헌법재판소도 형사소송법 132조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그 몇 년 전에 돼가지고 네. 과거에는 검찰에서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를 피해자가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을 할 수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은 증거로 채택 못하게 됐습니다. 그 법을 그냥 적용 배제를 해버린 거예요. 작년 9월인가에도 이 형소법 132조 1항 때문에 대법원이 마약 사건에서 B라는 판매책이 A라는 구매인한테 검찰에서 진술할 때는 마약 팔았다고 그랬다가 법원에서는 그게 이제 신문조서에 다 적혀 있는데 네네. 법원에서는 안 팔았다 하고 그걸 이제 부인하고 검찰 신문조서를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1심, 2심 그 하급심 결정과 다르게 대법원에서 뒤집어 엎어가지고 파기환송을 했는데 그 이유가 그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해서 그걸 무죄로 돌려보냈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서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그걸 그대로 증거로 인정하겠다고 해버리니까 네. 이거는 그동안에도 헌법재판소가 뭐 헌법재판소법 뭐 32조 위반하는 행위도 했었고 그 여러 그 또 형사소송법 위반 행위도 했었는데 이런 절차적 하자를 넘어서 가지고 이런 명백하게 월권에 해당하는 입법 배제 행위, 그러니까 네. 그 법률 배제 행위를 하는 거는 안 그래도 이렇게 졸속으로 결론 나면 누가 승복하겠는가 하는 그게다 기름을 붓는 형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뭐 헌재 이런 그 현재 상황. 예. 지금 헌법재판소법에 이제 준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준용에서는 건 기준으로 해서 쓴다는 거기 때문에 그 반드시 적용한다고는 또 아닌 거죠. 네.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일을 거쳐서 이런 식으로 그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네네. 근데 그 이유는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본인이 그 동의하지 않는 건 증거로 쓰지 않는 건 맞죠.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 당사자들의 범죄 혐의를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지금 피고인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의 예를 들면 그분들의 그 범죄 혐의가 다뤄지고 그분들의 형량이 결정되는 거라면 그분들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좀 다른 기준 현재 형사 그 소송법에 따른 절차가 훨씬 더 강하게 적용되는 게 맞는 거지만 이건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당시 비상계엄이 헌법이 위반되는지 그다음에 법률의 위반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또 더 나가서 그 내란 행위에 그 해당하는 그런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현재로서는 검찰에 진술한 내용과 나온 당사자들의 내용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때 여러 가지 그 종합적인 나온 사람들의 다른 증인들의 그 이야기를 종합해서 봤을 때 그 내용을 갖고 그 검찰 조서의 일부를 어떤 부분은 그 증거로 활용하겠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아주 원론적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무조건 다 그 사실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네네. 따져보고 어느 것은 사실에 부합하는지 어느 것이 더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판단하겠다는 얘기를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검찰 그거하고 좀 조서에 다른 게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어든 그 대법원 그 판결 같은 경우에도 구매인인 A 씨가 있고 판매책인 B 씨가 있는데 네. 구매인인 A 씨가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게 뒤집어졌는데 구매인 본인의 진술 번복이 아니라 판매책이 내가 안 팔았다고 하는 그 진술 번복 그러니까 그 피의자 신문조서 그 부동의 그 때문에 구매인 A의 유죄가 무죄가 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당사자냐 아니지 않은 거는 대부분의 판결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준용이라는 바로 이제 그 표현이 피의자 동의를 꼭 구해야 되느냐, 아니면 재판관의 재량권에 또 이제 그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뭐 준용이라는 용어는 법률 용어인데 법률에서는 우리 쉽게 말하면 이게 복붙입니다. 그러니까 참고 사항이 아니고 그 해석 기술이 아니고 입법 기술상으로 도입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 재판소법이 그 조항이 그래 많지 않습니다. 네. 근데 40조에 보면은 그 위헌 법률 심판은 민사소송법을 따른다, 준용한다. 네. 또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그리고 그 권한쟁의 심판하고 헌법소원은 행정소송법을 따른다고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네네. 근데 몇 조 안 되는 헌법재판소법에 그 하나하나 다 갖다 그대로 다 입법을 하면은 이런 그 헌법재판소법이 어마어마한 뭐 책자가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냥 똑같은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걸 그대로 따서 쓰라고 해서 이제 준용이고 다른 요거는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다른 법안에서도 법률에서도 준용은 흔히 쓰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해석은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우리 홍 의원님도 또 한 말씀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그냥 전 준용과 따른다가 다르다는 거죠. 따른다고 쓰면 따르는 겁니다. 똑같은 거 동일하게 하는 거고 네. 준용한다고 해서는 그거를 기준으로 그 재량권의 범위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헌재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느냐, 요 부분 때문에 이제 처음에 법적 공방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을 들어봤고, 이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8차 변론 마지막 정해진 변론은 이제 내일 마지막에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그 추가 변론 기일이 만약에 없다면은 탄핵 심판 결론이 빨리 나올 수도 있고 2말 3초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졸속 심판의 후폭풍을 경고한 상황.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선례에 따랐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속도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좀 그 선고까지 좀 얼마나 남았다고 보십니까? 그 이제 과거의 사례를 그럼 그 비교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 노무현 대통령 정확한 날짜는 좀 있지만 대략 노무현 대통령은 2개월 기각됐을 때, 네. 박근혜 대통령은 3개월 걸렸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12월 14일 날 지금 탄핵이 인용됐기 때문에 2월 중순이면 지금 이번 주면 이제 60일 2개월이 지나가는 거죠. 네. 그리고 3월 14일이면 3개월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 사이가 판단하는 것이 이제 적절하다. 그런 측면에서 대략 만약에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되면 통상 한 보름 정도 그 평일을 거쳐서 판결문까지 쓰여질 시간을 감안하면 네. 2월 말 3월 초가 되면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죠. 크게 과거의 그 선례 빠르거나 늦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일단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내일 있는 마지막 변론이 끝나고 나서 헌법재판관들 평일 거쳐서 변호인단이 제기하는 것이 추가 심리가 꼭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한두 번 정도의 추가 심리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네. 얼마큼 합당하냐에 따른 법적인 판단이겠죠. 그 경우에는 뭐 조금 더 한 일주일 정도 늦어진다 하더라도 3월 중순 정도라고 보면 네. 대략 3월 중순 정도면
박근혜 대통령과 맞죠. 한 3개월 되는 거죠. 네네. 그런 측면에서 아까 헌법재판소 입장이 그런 어떤 절차적인 그리고 시간의 어떤 이 흐름을 대변해서 설명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의 선례 그게 늦지도 빠르지도 않다 얘기하는 게. 변론길이 그 한두 차례 더 뭐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 이 추세를 감안하면 한 주 정도 좀 선고가 좀 늦춰지는 그렇게 예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뭐 큰 차이가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금까지의 태도를 보면은 그냥 형식상 뭐 체면 체례로 한 번 정도 더 기일을 잡아줄지는 몰라도 뭐 당초에 헌재가 이렇게 이 데드라인으로 잡아놓고 그쪽으로 간 거는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러면서 헌재가 이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선례를 따랐다고 하는데 뭘 따랐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 때는 신문도 최순실, 최석원 씨나 또 정호성 뭐 이런 주요 증인들 같은 경우에 6시간을 1인당 6시간을 신문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주요 증인들을 초시에까지 제가하면서 90분만 딱 그냥 잘라버립니다. 대통령 측에서 3분만 더 달라고 그런 것도 그냥 잘라버리는데 뭘 그 선례에 따랐다는지 모르겠고 이 탄핵 심판 기일도 박근혜 대통령이 91일 걸렸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70일 안팎에 그냥 끝나는 상황이 되는데 무슨 선례를 따랐다는지 도저히 말이 안 돼요. 선례를 따랐으면은 더 그 변론 시간도 더 충분히 확보해줘야 선례를 따른 거고 신문 기일도 더 길게 잡아줘야 그 선례를 따른 건데 반대로 해놓고 따랐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여당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선례에 따른 게 아니라 현재 헌재가 상당히 속도전에 급급한 선례도 따르지 상황이다.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입장이신 거죠. 그 명태균 특검법이 여당의 반발 속에 야 6당 공동으로 오늘 그 법사위에 상정을 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에는 윤 대통령 부부 그리고 오세훈, 홍준표 시장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수사 대상에 이제 포함이 돼 있고 19일에는 그 현안 질의에 명태균 씨가 또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일명 판도라의 상자로 이제 불리고 있는데 명태균 게이트 이게 진상 규명이 과연 될 수 있을지 그리고 현재 정국에서 어느 정도 이게 조기 대선도 이제 가시권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재밌는 거는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도리어 빨리 특검을 해서 자신의 어떤 무죄를 그러니까 자기가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고 싶다 이런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것 같아요. 네. 왜 이 문제가 왜 그러냐면 창원지검의 수사가 좀 지지부진합니다. 결과를 못 내고 있고 특히 창원지검에 파견된 검사 중에 절반 가까이가 지금 사실상 그 소속 기관으로 좀 복귀한 상황으로 지금 확인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지지부진했는데 앞으로도 더 수사 속도도 안 나오고 결과가 늦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안을 좀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좀 일부 특검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특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가장 큰 반대 이유는 자신들의 유력 대권 후보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 경우에 그러면 대선 후보들을 발목 잡으려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한다면 특검이 지금 아직 법사위 논의 과정이잖아요. 그럼 소위에서 논의하고 빨리 돼야 2월 말 이번 2월 정기국회 안에 본회의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죠. 그렇다고 국회 일정이 그리고 본회의 통과되고 나서 정부에 가면 또 한 보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국무회의 보름 정도 시간이 늦출 수 있고 그리고 통과가 돼서 최상무 권한대행이 사인을 한 다음에 실행이 된 이후에 실제 그 특검이 가동되려면 약 한 달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해요. 그런 등등을 감안하면 저는 차라리 여야가 합의해서 만약 지금 현재까지 대선이 한 5월 초 정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4월 말 5월 초 나오기 때문에 대선 이후로 그냥 저는 특검이 실질적으로 가동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수사를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준비 기간은 대선 전에 하고 대선 이후에 본격적인 수사를 특검을 한다면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정치적 수사 이 논란은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네.
대선 이후에 이제 수사를 본격화하는 걸로 여야가 이제 합의를 하는 선으로 명태균 특검법이 좀 발의되는 게 좀 합당하지 않냐? 예. 만약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야당이 대선 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심은 그거는 이제 그 해소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특검법을 그냥 막 할 수 있느냐라는 건 다른 문제라서 특검은 기존 원래는 수사가 종결되고 난 뒤에 수사 결론을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그냥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너무 부실한 수사고 봐주기 수사고 제대로 수사 안 됐다는 게 명백할 때 하는 건데 지금은 수사 결론이 나기 전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사실은 원래 특검의 취지에 안 맞고 그리고 만약에 창원지검의 검사들이나 서울지검에서 파견돼서 갔던 그런 검사들이 윤 대통령 관련된 사안을 봐주려고 명태균 수사를 그냥 대충 덮었다 하면 모르겠는데 그 가능성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우리 다 보고 있다시피 그냥 대통령을 못 잡아서 지금 안달이잖아요, 검찰이. 심우정 총장이나 박세현 그 특수본부장이나 모두 대통령 우리 대통령 지지자들이 볼 때는 대통령 음덕을 입었던 사람들인데 저럴 수 있나 하고 그냥 울분을 토하고 배신자라고 그냥 욕할 정도로 지금 독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까? 독한 걸 넘어서 가지고 너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까지 뭐 본인들은 그런 오해를 받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 창원지검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보기엔 저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게 사건이라는 게 그 법적으로 이렇게 정식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는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오니까 그거를 다 혐의라고 본다면은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다 혐의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단죄할 수 있는 거하고 도덕적으로 문제인 거하고는 의미는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창원지검이나 중앙지검 파견 수사관들이 검사들이 충분히 수사를 했는데 이거 법적으로 단죄할 건 더 이상 나오기 어렵다고 봐서 그렇기 때문에 특검 요건 자체가 저는 안 된다고 보고 만에 하나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해놓고 대선 이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뭐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네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이제 현재 교착 상태에 이제 빠져 있는데요. 반도체법은 주 52시간 예외, 또 추경은 삭감 예산 복원과 지역화폐 예산, 연금 개혁은 연금 특위냐 아니면 이제 보건복지위에서 이제 이 소관을 하느냐 여야 간에 또 이제 여러 가지 공방 쟁점이 얽혀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국정협의회 여야 이견이 좀 좁혀져야 민생도 살아날 것 같고 경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대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좀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협의회? 뭐 쟁점에 따라서는 까다로운 쟁점도 있고 뭐 비교적 접근이 쉬워 보이는 것도 있긴 한데 양당이 딱 달라붙어서 하면은 뭐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쟁점들로 하나하나 볼 때. 뭐 저 추경 같은 경우에도 그 민주당이 25만 원 그 지원 전 국민 지원은 일단 그 배제했고 지역 화폐를 도입할 거냐 말 거냐 거기에 뭐 이존지 얼마인지를 할 거냐 말 거냐 그에 대해서 찬반이 엇갈리는데 그것도 뭐 전혀 뭐 결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 반도체 특별법도 나머지 부분들은 대체로 다 그냥 지원 쪽이니까 여긴 일치돼 있는 것 같고 주 52시간 도입 문제인데 이것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절충적인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당 내부 뭐 의견 정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연금도 모수 개혁은 뭐 복지위에서 하고 구조 개혁은 뭐 특위에서 하는 이런 문제도 저는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뭐 제3의 절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는 여야가 탄핵 국면에 지금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상태고. 조기 대선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미 그쪽으로 마음이 딱 쏠려 있고 민주당은 뭐 그 집권 플랜 본부까지 출범시킨 상황이어서 집중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 여기에 그냥 몰입이 안 돼서 그런 것 아닌가. 그래서 그건 그거고
뭐 그건 어떻게 될지 그때 가서 또 해도 되는 일이고 제가 볼 땐 지금 조기 대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벌써부터 여야의 의원 그 후보들이 벌써 몸풀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큰 흐름에서 벌써 이 대세가 결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거는 그대로 이제 헌재라든지 다른 기관에 맡겨놓고 국회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일에 성과 내는 일에 몰입하는 것이 뭐 대선을 감안하더라도 그게 도움이 안 될까 싶어요. 네네. 국정협의회 좀 어떻게 이견을 좁히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건 사실 이 정도 사안은 국정협의가 아니더라도 양당 원내대표나 정책위 의장선에서 협상이 가능한 내용들이에요. 네. 예, 추경 같은 경우는 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30조 얘기하고 있고 기재부 내에서는 대략 10조 원 안팎은 가능하다는 얘기가 지금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가 대략 20조 정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한국은행 총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협의를 모아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역화폐 예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뭐 금액에 큰 차이가 있지만 그 지난해 예산안 정도의 기준을 갖고 이미 지난번 그 본인 예산 심의할 때 그 어느 정도 그 논의가 됐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기준해서 얘기를 하면 쉽게 저 일정의 그러니까 발행 자체를 지역화폐 그 지원 금액이거든요. 발행 지원비죠. 저 지역 상품권 이 비용 자체를 아예 반영 못하겠다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정부 여당 측도. 그래서 일정 부분 하는데 금액을 저 당초 어느 정도 논의가 있었던 지난해 그 예산 수준 정도로 해서 논의가 되면 가능할 거로 생각해서 저는 추경을 좀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고 경기 침체가 지금 심각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추경을 빨리 2월 안에 합의해서 늦어도 3월 중하순 아니면 4월 초에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 맞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법 같은 경우도 주 52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좀 어려우면 원래 반도체법의 특별법의 핵심은 국가 보조금 지급하는 문제하고 전력이나 그 관련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인력과 관련 인력 지원 등등 여러 가지 그 세제 지원 등등 이런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를 시급하게 합의가 된 부분대로 논의하고 주 52시간 즉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노동개혁 이슈가 있어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그런 이슈하고 묶어서 근로기준법상에서 좀 더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연금개혁이죠. 연금개혁 문제는 사실 이거는 그 대통령이 공백인 상태에선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위에서 논의를 이어가되 만약 대선이 있다면 대선이 끝난 직후에 그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정부와 함께 그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 리더십이 공백인 상태에서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여야 이견이 좀 큰 그런 부분들은 대선 이후로 좀 미루는 게 좀 현명한 그런 해결 방안이다. 뭐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마지막 이슈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그 각각 좀 시간 관계상 1분 정도씩 하나당 1분 정도씩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기 대선 이제 그 말씀들을 하셨는데 일단 그 여당 상황을 좀 들여다 보면. 여당은 이제 조기 대선에 시그널을 주는 그 경고망동을 좀 조심하자. 뭐 이런 이제 그 분위기 속에서 어쨌든 이제 뭐 잠룡들이 조금씩 좀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2월 말 등판 소식도 들리고 있고 거기에 잠룡들끼리 좀 견제하는 거 아니냐 얘기도 들리고 있네요.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 대개 이제 저희 당이 물론 2030 세대라든지 이렇게 당원이 아니거나 기존에 당하고 인연이 없던 계층들도 많이 있지만은 큰 흐름에서는 당과 맥락을 또는 그 정서나 입장을 같이 하는 거대한 지금 여론층이 지금 형성이 돼 있거든요. 이분들이 상당 뭐 원래부터 당원들이나 정당 활동을 했던 분들 말고는 흔히 말하는 정치 이제 저관여층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왜 이렇게 나라 걱정하면서 탄핵을 반대하고 거리에 나서고 있는가를 우리 당원들이라면은 의원이든지 아니든지 후보든지 다 그걸 주목해야 되고 그걸 제대로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조기 대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좀 얼굴 좀 더 알리고 어차피 그분들 다 지명도 있는 분들인데 얼굴 네. 좀 더 알리고 기사에 좀 더 나오고 언론 플레이드 한다고 해도 저는 대세 아무 영향 없고 큰 흐름을 같이 갈 수 있는 후보가 되는 것이 저는 좋고 그런 측면에서는 그분들이 지금 헌재의 뭐 저 법원의 그 내란죄 재판도 있지만 헌재 심판이 적법 절차, 준법, 법치주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기를 바라는 그 열망이기 때문에 거기에 후보들도 집중하는 것이 네. 역할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여당의 그 조기 대선 뭐 이렇게 상정 속의 잠룡들의 분위기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시간 관계상 홍 의원님께는 그 민주당 상황을 좀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친명, 비명, 비방전이 좀 격화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그 대표가 갈등 분위기를 좀 이렇게 누그러뜨리는 그런 이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조기 대선이 본격화된다면 갈등이 또 수면 위로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제 올라올 거다라는 그런 예상이 있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갈등 봉합하고 좀 통합 국면으로 갈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예상들이 있는데요. 민주당의 조기 대선 상정 속에서의 어떤 그 하실 말씀 좀 어떤 게 관전 포인트입니까? 일단은 뭐 비방전이 격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 전부 다 당이 좀 잘 됐으면 그리고 혹시라도 있을 대선이 우리가 좀 더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당에서는 아직 조기 대선이 확정도 안 됐는데 마치 우리가 다 대선이 있는 것처럼 기정사실화하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자칫 오만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네네. 우려가 있어서 조금 더 자제했으면 하는 당내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도 그 윤석열 정부 출범과 관련돼서 본인의 책임론을 인정하면서 뭔가 이제 민주당이 꼭 집권에 할 수 있도록 통합하고 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역시 그 뭐 적절한 뭐 당내 그런 것들이 너무 문제가 안 된다. 그런 다양성이 있어야지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면서 그 도리어 자기 주변에서 너무 강하게 이 문제를 비난하거나 더 일을 키우는 것을 좀 더 누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자칫 그 이재명 대표가 어찌됐든 당 안팎에서 누구하고 경쟁을 하더라도 뭐 질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칫 그 소위 기타 후보들에 대해서 너무 당 안팎에서 뭔가 문제 제기하고 하는 게 이 강자가 너무 힘을 쓰는 것 아니냐 이런 그 프레임에 걸릴 수도 있어서 이 대표도 굉장히 몸을 낮추고 그리고 또 어차피 결과가 나오면 다 함께 손잡고 원팀이 돼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내 포용과 또 더 나가서 외부로의 그러니까 중도층이나 또는 당 밖에 있는 사람까지 지지를 확장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이 된다면 이 대표가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당내 어떤 통합이나 또는 그 외부로의 그 확장을 위한 포용적 행보가 신속하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들 한마음 뜻을 모아서 함께 이 대표와 함께 그 뜻을 모아서 당이 좀 더 그 다양성이 있대 한 뜻으로 국민의 염원을 받아서 탄핵 이후에 국정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외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